정청래 민주당 대표죠. 국힘 개혁신당 예방을 패싱했다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되기를 내심 바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가 동시에 역시나 셉니다. 오자마자 국힘 바로 패싱해버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통 이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예방하고 인사하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예. 저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사실상 정청래 의원 낙선 운동을 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정청래가 되는 게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이재명에게도 부담이 될 거고 우리 당이 이게 재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그동안 보여왔던 네.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인사 지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라잖아요. 네네. 정청래 당 대표가 지난 20년간 보여왔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여러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 대표 안 만나는 것도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사실 거대 여당의 당 대표가 된 분이 제1야당 대표를 패싱하고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난다? 더군다나 지금 개혁신당 네. 이준석 대표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범여권 정당 당 대표들만 만난 걸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약간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당 대표 되기 이전에도 원래 자기 편 챙기기 엄청 잘하셨잖아요. 그런 분인데 예. 어제 김어준 방송에서 나가서 한 얘기도 사실 일반 정치인이 했으면 그거 막말 정치인으로 퇴출 대상이에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리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전체를 약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본인이 지방선거 공천하고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올라올수록 자기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이참에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 세력으로 종지부를 찍어서 재기의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지난 대선에서 41.15%를 얻었던 정당,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41.15%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후에 개인적 친소 관계나 아니면 원한 관계를 떠나서 이 뒤에 있는 지지자들을 보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뜻에서 협치를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렇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안 만난다고 정청래 의원 얼마나 핏대 높여서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때 이야기는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거 있지 않을까요? 너희들도 1년 넘게 안 만났으니까 우리도 1년 넘게 안 만날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대통령과 민주당 당 대표의 위상은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약간 알겠습니다. 전략적 선택인 것 같아요. 무슨 전략이에요 이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등엎고 가겠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좀 껄끄럽겠죠. 네, 나는 많이 그렇게 안 껄끄럽죠.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파들의 양해 또는 지지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물론 몇몇 인사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선 기간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용 정부 보수도 통합할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키를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물론 강선우 후보자랄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문제가 되지만 상당 부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 대표는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 대표는 경선 기간 중에서도 상당히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서라 싸우는 건 내가 하겠다. 실제 여의도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실 분위기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강했어요. 제가 양쪽을 쭉 취재해 본 결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강했는데도 네. 권리당원 비중이 55%인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이 힘을 얻어서
거의 뭐 6대 4도 넘는 비율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아주 사실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안 좋은 신호예요. 강성 지지층에 내가 소구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당 대표 아마 이게 보궐선거 아마가 이제 보궐선거니까 내년 8월까지인데 정청래 대표의 임기가 그다음에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증된 것처럼 강성 지지층 이번 권리당원이 111만인데 이분들의 의견만 들으면 당 대표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나도 뭔가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되죠. 라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럼 국정이 이렇게 하고 잘 될까?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잘 안 이렇게 해서? 되죠. 왜? 그러면 똑같이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김문수, 장동혁 이런 분들이 득세를 하는 거는 여기도 극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70몇 만의 권리당원, 책임당원 중에 사실은 많은 분들은 제가 볼 때 마음이 떠났고 한 뭐 2, 30만 정도 극우 강성 지지층에 소구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 이쪽이 강성으로 가면 저쪽도 그래 우리도 그러니까 양쪽에 강한 매 그러니까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으면 박찬대 의원은 사실은 매와 비둘기의 중간 정도인데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흰머리 독수리 정도예요. 그냥 매파 중에서도 센 매파거든요. 그럼 이쪽에 센 매가 있으면 저쪽에서도 센 매가 득세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거기를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당원 중심주의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청래 여론조사를 좀 더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심위는 아니면 뭐 꼭 민심이 여론조사도 잘 못 믿는 게 많으니까 아니면 뭐 공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국민의 민심을 폭넓게 수용하는 시스템이 좀 있어요. 공론조사라는 건 뭡니까? 공론조사는 네. 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냥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모아놓고 예를 500명이나 뭐 1000명을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원전에 대해서 그런 걸 했습니다. 원전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확대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 그럼 원전에 찬반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발제를 하고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고 그걸 쭉 주기 있게 듣고 생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이 바쁘잖아요. 저도 민생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바쁜데 갑자기 제가 잘 모르는 주제 딱 나오면 그냥 이미지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많거든요. 네. 이것과 달리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물론 제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이겠지만 공부를 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공론조사를 비용이 물론 많이 들긴 하지만 당심을 좀 확보하는 그런 거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민주당도 너무 그렇고 당원으로 갔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이제 열성 당원.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당원이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1,700만이 넘는데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금 111만이거든요. 그러면 1,700만 중에 어떤 표본 111만이 아니고 사실은 맨 좌측 끝이나 가장 열성 지지층 111만이에요. 양쪽 끝에 있는 한 3%. 그렇죠. 분들 이분들이 정도?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되면서 더 소구해야 되라는 게 더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열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았다.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까지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후보나 대선 후보나 이런 후보조차도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야 내가 후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니 그렇죠. 앞으로 좀 양극단에 있는 정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렇죠, 좀 그렇죠. 바꿔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그 내용에. 그래서 여의도 아, 너머로처럼 예. 이렇게 약간 그렇죠. 중립적인 다 들어야죠 저희처럼. 예. 한쪽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아니 이준석 네. 대표는 네. 좀 억울하겠는데요. 아니 우리는 국회의원 3명인데 소수 정당인데 악수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뭐 이런 생각도 하셨겠어요. 아 저는 이제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국힘하고 저희하고는 그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완전히 선명한 선이 있는 정당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악수를 국힘은 안 한 이유가 그렇죠. 계엄에 대한 뭐 사과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개혁신당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두렵다. 왜 두려울까요? 믿거나 안 믿거나 제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지형에서 이 중간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보수에 있어서 어떤 큰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지금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 그 중간지대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힘하고 같이 싸잡아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치를 하시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작은 소수 정당들에 대해서도 협치를 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럼요.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저는 사실 이제 어제 검찰 개혁 관련돼서도 뭐 KBS 단독 보도가 나와 있는데 정말 뭐 내용 자체가 지금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속전속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럴 때 다양한 정당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그 친여 정당들하고만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근데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이게 명분이 뭐였냐면 네, 네.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만나지 않겠다는 건데 그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그 대표에 대해서 네. 중대범죄 혐의자와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 대통령으로서 비슷하네요. 했던 얘기와 똑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당 대표는 또 다른 그 자격이거든요.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원수로서 중대범죄 혐의자와 만나지 않겠다.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여당 당 대표가 야당 당 대표를 그런 이유로 안 만난다는 것은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사실 정치를 하면서 깨닫는 거지만 야, 이 양극단의 목소리들을 대표하지 않고는 한국 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갈수록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그분들이 직접 활동하고 행동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건가요? 그 중심에는 전 유튜브가 있다고 봐요. 저희 같은 유튜버. 예, 예. 우리 같은 유튜브는 그래도 괜찮죠. 네네네. 저희는 그래도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치우치지 뭐 않으니까요. 제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 뭐 고성국 씨가 하는 고성국 TV 이런 것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야 우리가 목소리를 확실히 내면 이 당 정도의 이 우리 당은 바꿀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말 거의 불구대천식의 그 혐오 정치를 하고 있는 그거라고 봐요.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사람과 악수하는 거다 이 얘기나 뭐 내란 정당, 뭐 내란 종식이 끝나지 않고 전쟁 중이다 이거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혐오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혐오의 대상 또는 악마화 시켜서 저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의도 넘어 TV 같은 이거 방송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의 이런 행보가 사실 좀 반갑습니까? 아니면 우려스럽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꿀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솔직하게 정치의 진짜.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러면 네.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 정광재 대변인님이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도 많이 뵀는데 네. 사람이 참 좋아요. 이런 분이 크게 되셔야 돼요. 근데 지역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역구 의정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지역구 지금 네. 원점 재검토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실 수 구미 있군요. 정도로 가셔야 이게 당선될 것 같은데. 이게 좀 TK나 BK 쪽으로 어떻게 좀 가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니 제가 그 고향이 경기도 연천이에요. 또 이렇게 저희 나오시네요. 집안이 예. 300년 연천 살았습니다. 네, 저희 집안이. 네네. 집안이 300년 동안 이렇게 다 추적이 돼요? 왜냐하면 족보 있는 우리- 집안이네. 그럼요. 네. 제가 동래정 씨, 네. 동래정 씨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 아니, 그 얘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너무 좀 족보 얘기까지 갑자기. 조선조에서 예. 그 아니 무슨 갑자기 조선조 얘기까지 나와요. 과거 시험을 네. 통해서 네. 그 문신을 많이 배출한 가문 가운데 하나야 한다선 관의 기운이 흐르는 집안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연천이면 김용태 의원 지역구. 김용태 의원이 아니라 김성원 김성원 선배가 지역구. 삼선을 한 지역구인데 네. 뭐 김성원 선배가 처음 드린 말씀이지만 김성원 선배께서도 아마 제가 저기 나올라 그러나 이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요. 아예 알겠습니다. 신경 안 쓸 수도 있지. 이 얘기는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앞으로 연천 이야기 정광재라고 나눠보도록 불러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민주당 뭐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랐죠. 굉장히 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슬슬 이제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재 정권의 가장 큰 적은 민주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가 글을 읽다 보면은. 근데 이번에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이분이 현직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본회의 도중에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이것도 문제지만 또 보좌관 명의의 계좌였고 이춘석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식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저렇게 주식을 직접 거래하고 그러니까 저 계좌 자체가 이제 보좌관 핸드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좌관의 계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참 문제가 상당히 커 보여요. 예. 제가 봤을 땐 저는 또 제 본업은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더 이전의 본업은 이제 코미디언이었고 예.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의 사실 저의 본업은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 내용을 좀 샅샅이 좀 들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투자자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이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행매매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약간 좀 주진우 의원이 섣부르게 좀 접근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내세웠는데 사실 크게 걸려면 선행매매를 걸어야 되는데 좀 너무 빨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스틸컷이잖아요. 예, 예. 스틸컷 사진이고 선행매매는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포렌식 해갖고 네. 결정적인 증거를 내지 않는 한 규명하기는 어려울 건데 근데 그걸 왜 고발 안 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차명 계좌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고 네. 그 과정에서 선행매매와 관련한 의혹도 계속 제기할 겁니다. 제기할 저도 겁니까? 저도 사실 그 애널리스트 따라잡기의 저자입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그래요? 저희 또 투자자. 애널리스트 따라잡기라는 책이 2003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네. 그 동래종 씨가 대단하군요. 또 경제 전문가가 예. 하셨군요. 거기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프론트러닝이잖아요. 맞아요, 선행매매. 선행매매. 네. 미공개 정보를 갖고 먼저 주식을 산 이후에 이게 최근에 언론계에서도 문제됐잖아요. 예. 기자들 몇 명 걸렸죠. 여러 명의 기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선 취득한 이후에 기사를 써갖고 이거 근데 문제가 돼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워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이거 발표가 2시였는데 엠바고가 10시에서 12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춘석 의원이 이 사이에 선정된 회사를 매매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예. 사진이 찍힌 거는 그거 발표 난 이유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매매를 한 이후에 팔았는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건 모르죠. 예, 네, 그건 그거는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경찰 수사 결과 매매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전에 김남국 그 의원도 코인 매매한 코인 매매, 기록들이 예.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나오게 되면 선행 매매의 가능성과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네. 네, 제가 말씀해 자본시장법 박사기도 하고 그러시군요. 아니 그리고 또 대단히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네. 경제 전문가분들이. 대단히 유명한 형법 그 강사세요. 그러시죠. 네. 맞아요. 야, 이거 좀 대단하구나. 형법 노량진에서 예. 형법 강사로 힐링. 아주 1타 강사처럼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알아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네네.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 이런 거 관련돼서 세 가지 형태를 처벌하고 있어요. 네. 174조가 있고 6조가 있고 8조가 있는데 이제 114조가 여기서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미공개 정보 얘기를 하면은 내부자 거래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내부자 거래에서 내부자가 있고 준 내부자가 있고 준 내부자로부터 받은 제3자까지 해서 굉장히 넓게 그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8월 4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8월 4일에 그 국가대표 AI 요거 5개 기업을 선정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된 5개 기업에 LG도 들어가 있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AI에 관련돼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사진 찍힌 그 내용의 주식창에 있는 보유 주식이 LG CNS하고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만약에 그 주식을 매수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네네. 일단 매수를 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수 시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언제 취득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시점, 요게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그게 밝혀지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유기징역으로 징역 1년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가능성을 그 두자면 오전이나 아니면 그 전날 네이버나 LG CNS 주식을 샀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팔려고 했을 수 있죠. 뭐 다수주 단위로 매도하려고 했다는 걸로 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니 팔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계속 들고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을 언제 매매했느냐. 설마 이게 단타를 쳤겠어요? 설마 그 시간에? 근데 근데 다섯 주 단타의 시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발표가 있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사서 네. 어제 팔았을 수 있다는 바로 거죠. 트레이딩했다고요? 네. 이번에 아니, 지금 근데 그거는 이해가 안 오늘 가요, 그 이거 속보로 진짜. 떴잖아요. 예. 카카오페이 들고 계시는데 음. 카카오뱅크가 오늘 아침에 속보로 실적이 깜짝 실적이 엄청나게 난 것으로 뉴스가 났어요.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는 사실은 같은 금융업에서 둘로 역할만 나눈 거거든요. 전통적 금융은 카카오은행이 하는 거고 뱅크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플랫폼화된 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카카오페이 둘 다 주가가 오른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그러네요. 이게 공교롭게 너무 좋은 주식 세 가지를 대장주였어요. 들고 있어요. 물론 대장주이긴 하지만요.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해. 저도 이제 옛날에 증권 방송에 10년 넘게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분 근데 다 오늘 뭐 예, 미공개 주식 정보 얘기를- 다 이용한- 수익률 한번 깎아요. 전 자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앞서도 말씀드린 기자들 일부가 최근에 본인이 주식을 사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팔아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옛날에. 예.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뭐 2000년, 일부의 2001년 몇몇 그렇죠. 분들만. 일부 분들이 네. 그 당시에도 아주 일부 기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가 뭐 이틀 상한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 주가가 확 움직입니다. 그 제일 죄질이 안 좋은 건 사실 미공개 정보가 어느 정도의 정보인지는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이런 국가에서 뭐 발표하는 사업자로 발표하는 건 되게 큰 거고. 이분 차관급이었잖아요. 예, 근데 뭘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 수주권이 있다 이런 게 이게 주가에 반영될지 안 반영될지 잘 몰라요. 근데 기사가 뜨는 날 발표 날은 일단 대부분 반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무위험한 위험 없이 저는 이렇게 위험 없이 투자하는 건 사기라고 보는데 범죄라고 보는데 위험 없이 투자하는 거는 이게 발표되는 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네이버를 만약에 5주씩 파는 거였다. 또 보니까 또 신용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발표되는 날 혹시 차익을 노리고 파지 않았나? 그건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무조건. 상당히 이해 미리 충분하네요. 그거 이제 쭉 뭐 매매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미리 사놓고 선정되는 걸 알고 발표되는 날 팔았다. 이러면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안전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김건희 돈의 여사 출처는- 관련해서 문제가 네. 됐었던 게 그 삼부 토건이었잖아요. 삼부 그쵸. 토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주식을 산 후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팔았던 거 아니냐. 이게 뭐 그 네. 주가 조작의 본질이잖아요. 그럼요. 예. 아 근데 이게 또 여기서 핵심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면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민주당 사실 그냥 뭐 이번에 그 당 대표도 그랬잖아요. 강선우 의원도 이렇게 끝까지 뭐 품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라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냉큼 그냥 아웃시켜 버렸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일은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저는 좀 정청래 문제의 대표가 심각성을 일단 인지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정청래 대표가 빠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네.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하루만 더 끌었어도 민주당이 크게 흔들릴 만한. 네. 그래서 사실 윤리감찰단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는 감찰단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탈당을 시켰으니 그럼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그걸 협조하도록 하는 그게 좋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다면 이춘석 의원은 왜냐하면 차명 거래에다가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신뢰를 잃었으면 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좋은데 아니 그 기자님으로 봤을 때 그 좀 약간 뒤에서 이렇게 좀 들으신 얘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이게 진짜 없어요. 아 이게 진짜 보좌관 핸드폰이 맞아요?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다 걸린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일단 보좌관이 차시죠. 네. 그래서 차명 거래. 그래서 차명 거래도 앞뒤가 맞네요. 보좌관이 야, 제가 옛날에 했던 그 범죄지 구성이랑 코너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너 차씨 맞지? 차씨 그렇다면 맞습니다. 차명 거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명 거래라 그러면 결국 이춘석 의원이 그 차보좌관에게 돈을 건네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건네주고 그 돈은 결국 이춘석 의원 돈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차명 거래가 되는 그렇죠. 건데. 예. 근데 만약에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그 의원한테 돈이 가지 않았다. 돈이 이체된 내역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무슨 뇌물이나 이런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마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저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디였을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돈의 출처까지 출처. 가면은 와. 이 돈의 출처가 그 본인 돈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거는? 이게 거의 억대 9,600만 원 정도에 상당한 음. 금액이라고 했는데 또 돈의 대출- 출처가 대출 어디였을까? 그것도 신용도 신용거래. 좀 예.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 공개된 것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음. 그 계좌를 만들었을 때 그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돈이 누구 돈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 돈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예를 들어서 뭐 또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약간 이렇게 뭐 어떤 기부받은 식으로든 뭐 기부금 같은 걸로 요새 뭐 쓸수 정치권의 있다. 촌지 같은 거 뭐 현금 같은 거 이런 네네. 것들은 좀 떡값 같은 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네네. 뭐 사선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일부 뭐 기백만 원 단위의 돈은 또 오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출처는 어디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 기부를 받아서 그 돈을 갖고 기부라뇨. 예? 또 기부 아니, 뭐, 기부는 뭐 그 의원이 얼마나 어렵게 산다고 기부받겠습니까? 후원한 돈으로 네. 누군가가 500만 원 정도 이제 한 사람당 1인당 500만 원씩 후원 받을 수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후원금 그거는 계좌에서 거기에 계좌. 쓸 수 있어요. 네. 후원금 그래서 정해진 계좌. 제가 예상하는 거는 그런 공식적인 통로의 돈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정말 뇌물이나 그게 뭐 의심된다는 떡값이나 거예요. 이게 의심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1억 차미땡 보좌관인데 아니 그거 몇 개 모으는 거죠. 아, 예. 차미땡 보좌관인데 이 네. 보좌관이 오랫동안 이제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네. 지역 보좌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네. 민원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상 거의 이건 차명 거래다라고 봐야 되고 가장 간단한 차명 거래는 말씀하신 대로 이춘석 의원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의원 신분에 좀 애매하니 네 걸로 하자. 그러면 입금 내역이 있겠죠. 이춘석 의원이 예, 예. 계좌에서 차땡의 이 증권 계좌든 아니면 다른 은행 계좌든 입금 내역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만약 안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차 씨 계좌 아니야? 그런데 차 씨의 은행 내역을 쭉 보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또는 현금 입금이 꽤 있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어떤 인허가나 이런 대가성으로 예를 들면 그거 차 씨 계좌에 넣어라고 했을 가능성. 그건 뭐 아주 의혹입니다. 그럼 의혹인데 봐야죠. 예. 범죄가 만약 된다면 그런 최악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거는- 말씀드린 건 수사를 좀 예.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네. 일단 첫 번째는 금융 실명제법도 이거는 네, 그건 당연히 100% 이거 위반이니까요. 위반이 네, 네. 된 거고 두 번째가 이렇게 좀 미리 정보를 받아서 선행 매매했다라는 네. 거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요 점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으로 장난치면 그렇죠. 패가 망신시키겠다. 이거 패가 망신시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안이 장난친 거잖아요. 여기서 주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민주당도 왜 그렇게 그러면 빨리 대응했느냐? 이 문제가 가진 폭발성, 휘발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가 빨리 나선 거고요. 이춘석 의원도 그래서 민주당 빨리 탈당한 겁니다. 네. 그런데 냉큼 탈당시켰죠. 이 탈당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지금 제명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는 탈당만 제명했습니다. 했습니다. 탈당만 민주당에서 했어요. 제명했어요. 오늘. 오늘 제명했어요. 제명했어요. 오늘 강원 제명한 제명했죠. 예. 민주당에서 의미 없는 제명했는데 저는 이 사안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게 만약 의혹이 그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그리고 사실 그 거짓말 대응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려운 수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검찰에서도 뭐 불과 의지만 갖는다면 2, 3개월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났을 때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사안이냐? 저는 의원직 사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직까지 드러난다면. 사퇴할 사안이다. 근데 예를 들어 의원직을 사퇴 안 하면 이제 사퇴 안 할 걸로 보는데 저는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8년까지잖아요. 이번 주 임기가. 네. 그러면 이분은 그냥 9명의 보좌진 데리고 여의도 의원회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그냥 놀아요. 1년에 뭐 본인 세비만 뭐 1억 5천 이상을 받아가면서 그냥 놀고 있는 자리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자리는 그냥 월급 주고 없는 자리가 돼요. 이분이 다른 이춘석 의원이 다른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럼 그게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윤리위 징계를 통한 3분의 2, 200석 이상의 제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강제로 제명시키는 건 뭐 다른 의원들과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문화가 스스로 이게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만약 성찰하겠다면 의원직을 물러나는 게 맞죠. 의원직은 그래서 물러나야 보궐선거를 치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시죠? 어쨌든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만약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요. 뭐 본인의 뭐 진짜 참여 진짜로 진짜 차명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억울한 적극적으로 부분은 수사가 돼서 네. 빠르게 계좌 부분을 확인하고 네.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알려지고 그거에 따른 처분을 빨리 받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이득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속보에 이 대통령이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신속수사 지시했는데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신속히 잘하셨네요. 수사를 하더라도 네. 자, 기소하고 1심, 네. 2심, 대법원까지 가면 28년까지 그렇죠. 그냥 가요. 아, 그럼 안 그게 되죠.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최소 사실. 3년이죠. 근데 네. 그게 그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아마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디지털 풋프린트가 남아 있는 다 거잖아요. 남아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전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윤희숙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이 아버지가 세종시에 농지를 구입했는데 그게 농지법 위반 이런 게 그 논란이 됐었을 때 의혹만 바로 있었죠. 바로 의혹만으로 사퇴했어요. 네. 그리고 그 땅도 아마 매각했을 음.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저는 정치적 결단을 어느 시점에는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저건 얘기 안 하셨네요. 폐가망신 얘기 안 하셨네요. 폐가망신 시키겠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도 좀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는 국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국회 그 뒤에서 사진 찍는 거 그거 알지 않아요, 의원님들? 그것도 친해서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알죠. 자꾸 찍히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은 아니 그거 아니 필름 붙이던가 앞에 그거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아, 네. 여기선 조심하게 되죠. 예, 예. 보다 그 자리가 또 엄중한 자리다. 우리가 볼 때 국회 본회의장은 아주 엄중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국회의원들 본인들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경호 그 다 방호관들 지켜보고 있죠. 이런 분들 빼고는 못 들어가요 사실은. 예, 예. 기자들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본회의장 그렇죠. 안에 2층에서 그 관람석에서만 보고 볼 수가 있죠. 있는 예.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 엄중한 자리인데 이분들은 자주 가니까 익숙하군요.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앞서 이춘석은 보면 밑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 밑으로 보는 것만도 본인은 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화면 보면 밑으로 보고 저렇게 그러니까요. 보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 발달돼서 망원 렌즈로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걸 그러니까요. 이 국회의원들이 테크노의 이 발전 속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아니 어르신들 좀 약간 저거 스크린 저 차단하는 거 그 옆에서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드리지 아니, 그래서 그랬어요. 예. 제가 그 이제 기자생활 마치고 대변인 가서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회의에 배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사전회의에 배석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 휴대폰이 찍힌 게 또 논란이 돼갖고 네.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였는데 아니 그거 보호필름 붙이려니까 왜 이렇게 안 붙이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아 나도 빨리 보호필름을 붙여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그때 보호필름을 네. 붙였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이 액정이 깨졌어요. 그다음에 다시 저도 지금은 뺐어요? 제가 네. 그 중요 보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여튼 이거 왜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요. 왜 불편하대요. 약간 눈이 자주 어두우셔서 봐야 그런가? 되는데 네.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안 보이니까. 아 눈이 어르신들은 또 눈이 좀 어두우셔서 그죠. 노안이 또 시작되시니까 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 이야기 잠깐 또 이어서 할게요. 왜냐면 국힘에서도 하나 걸렸어요 지금. 아시죠? 아니 그래서 예. 휴대폰이 그 휴대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잘해야 되면 이게 왜 다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의 우리 지금 신체의 네. 일부죠. 휴대폰은. 맞습니다. 슈퍼챗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서 요거 좀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디렉토님께서 15,000원 보내주셨고, 또 고철님께서 2만 원 개혁신당 수호천사 이솜결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솜결이 누굽니까? 누구요? 이솜결? 아 그래요? 본인 이름이시나요? 그러셨군요. 본인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예. 또 고철님 2만 원 아까 보내셨다고 말씀드렸고, 흰냥이님께서 무려 10만 원 저에게. 10만 원이요? 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님 출연료 나왔습니다. 예. 너무 저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제 오늘 나온 거 다 합해서 출연료 나왔습니다. 개혁 송낙효님께서 10,000원 계좌 후원해 주셨고 다시 한번 보내주신 분들께
저도 이런 거 처음 받아보거든요. 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 이런 그냥 보내셨다는 그 금액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저희를 생각해서 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요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진이 또 핸드폰 사진, 휴대전화 사진이 찍혔습니다. 광복절 특사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정치인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풀려나면서 이쪽에선 누구 해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거 좀 아니 한번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맥락을 네. 그 스틸컷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는 있어요. 그 네. 전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궁금한데 네네. 자 우리가 이건 특사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귀당해서 요구하는 뭐 명단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라는 게 있으니까 특사 관련해서 이렇게 보냈겠죠. 그렇겠죠.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자기가 이거 특사 관련해서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불과 뭐 한 5, 6일 전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안 된다. 민생사범을 그러니까요.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정치인 또 딜을 치고 저걸 있었다. 보내고 있었다는 거를 봤을 때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정치 불신을 또 그렇죠. 굉장히 조장할 수 있죠. 야 아유, 정치인들이 다 정치판 진짜. 앞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척해도 말이야 뒤에 가갖고는 그렇죠. 실망하죠. 웃는 네. 얼굴로 또 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 이게 소통하고 그 뭐라 그 소통의 반대 아주 나쁘게 야합. 불통, 야합. 소통과 야합은 다르잖아요. 음. 여야 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소통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소통이 아니라 야합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국 전 장관 석방하는 겁니까? 이번에 그건 광복절 특사로?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광복절 아니 왜냐면 특사에 저렇게 딜이 나왔는데 그러면 네. 거의 그건 확정된 근데 상황 아니에요? 보통 정치인 사면이 있을 때 네. 그 여당 내에서도 의견을 받지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을 받거든요. 네네. 저렇게 받기는 해요. 네. 받기는 한데 앞서 이제 8월 4일 오후 2시 8분인데 이 8월 4일 첫 오후에 처음 나온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답이잖아요. 네. 그럼 한 8월 3일이 전쯤에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뭐 사면 혹시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의견 취합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있었겠죠. 그다음에 저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 의견만 말해요. 들어만 드릴게. 이걸로 끝입니까? 저희 반영이 안 된다는 이렇게 저게 근데 이렇게 나와 저- 있으면 반응 안 되겠죠. 저 대가가 네. 저게 딜이 그러면 조국이냐 아니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틸컷으로 아니 그러면 딜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 민주당 조국 전 내에서 장관밖에 다른 더 있어요? 분도 있을 수가 있죠. 저 뭐 아니, 기억 생각은 안 나지만 예.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바로 사면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될 수가 부담이죠. 있기 때문에 예. 송영길 전 의원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근데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국이다 조국이 대상이다 딜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민주당 분위기나 이건 정확히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딜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딜이라기보다 사실 의견 수렴이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면면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은 나름 그래도 옛날 2012년에 친박의 핵심이긴 했는데 70억 거기 학교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의정부 쪽에 있잖아요. 70억 교부 횡령이 있었고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에 사업 인허가 개발 비리 관련돼서 건수도 되게 많고 금액도 커요. 네. 그래서 상당히 형량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돼 있는데 풀어줘라. 그리고 심학봉 의원 복권 얘기했거든요. 특히 이분은 일단 형긴 다 채웠어요. 이분은 뇌물 비리로 돼 있지만 심학봉 전 의원이 2012년에 제명될 뻔한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 다른 분과 성폭행 혐의가 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자 일단 그쪽에서도 뭐 합의하에 이루어진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죄질이 엄청나게 안 좋은 분이죠. 자, 이분은 왜 복권시켜서 뭐 하려고 피선거권이 지금 없거든요. 네. 복권시켜서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지방선거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보고 지금 송영길은 지금 사면 대상 안 되잖아요.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 사면 대상 제외란 말이고 예. 사람이 없어요. 음. 누구랑 딜이라고 해서 자꾸 그건 죄송한데. 뭐 지금 저기에도 예. 거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분들이 나왔듯이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예, 분을 뭐 다른 하겠다고요? 옛날 정치인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예.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저 사진 스틸컷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국힘에. 네. 그러니까 국힘의 비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혁신과 개혁을 하고 국힘이 다시 재편될 수 있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으로 가신 분인데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런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승태 그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지금 나와 있는 면면들이 다 정치 부패범들입니다. 아니면 횡령범이고요. 횡령도 막 52억 막 이래요. 재단에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사 관련해서 복권 요청을 한다고 그러고 추가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을 때에는 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국민들이 저걸 보고 실망하겠습니까? 화나죠. 우리가 이제 맞아요. 사법부가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국민이 평등하다 법 앞에 그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게 사법부의 독립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그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거의 신적인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사면을 한다는 거는.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또 받게 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제한 제동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 양쪽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저게 거긴 어떻게 한데 화합이에요? 근데 이게 화합이 안 된다. 비리 정치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네. 맞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전 정치인 사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 의견을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말씀하세요. 그럼 아니, 괜찮습니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그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중세의 마틴 그러니까 뭡니까 루터 킹. 루터가 예. 종교 개혁할 때 종교 개혁의 명분이 뭐였냐면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한 그 반성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네네. 성제자들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뭐 하늘나라 가서 이거 면죄 네. 받을 수 있는 징서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팔았던 예. 거죠. 일종의 그 현대판 면죄부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면죄부는 누가 누군가한테 면죄부를 준다는 이런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것도 이 권한이 과연 맞는 권한일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 번씩 해보긴 하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의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이거 겁니다.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네. 어쨌든 저 물밑적으로 그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지금 이미 큰 실망을 안겼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이런 예. 생각해요. 그 정치인에 대한 그 사면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권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2년에 4강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음주운전 했던 그렇죠. 분들 다 사면해줬던 거 아세요? 그 우리 그래요? 2002년 월드컵 16강 갔을 때 4강 4강 갔을 기념에 때 맞아 저 기억나요. 김대중 예. 대통령이 다 맞아요, 사면해줘서 맞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나요. 사면을 예, 받았고 맞아요. 예. 또 하나는 그 이게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근데 음주운전 했다는 이유로 막 1년 동안 이게 하면 본인이 생계가 운전과 관련된 사람들 아 그런 건 사면해 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면권은 좀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저는 정말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정치인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그 이전에는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부터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을 받는 게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몇몇 이 자금 담당하는 재정 담당하는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마련해 오는 그거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도 받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런 정도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악습이지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또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안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건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냥 다 개인 뇌물 비리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구태 정치인들을 사면한다? 저는 이건 송원석 비대위원장 사퇴 목소리가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저 면면이 맞아요. 당내에 총의로 모아진 자, 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 누구를 좀 사면을 포함시킬까요? 저분들의 면면이 그렇게 총의로 모아졌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대변인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군요. 대변인 사퇴. 저한테 자꾸 뭐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니 되게 개혁적이니까 정광재 대변인.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자꾸.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일이 우리 기자분들이 사진을 아주 잘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미리 이렇게 나와야
미리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날 사면 됩니다 하고 나왔어 봐요. 그러니까요. 기분 나쁘죠. 사실 맞아요.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국민의 이런 게 국민의 알 권리거든요. 이런 걸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미리 알아야 이건 잘못되다. 이거는 더 부담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제 생각을 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수들의 초종일 정치해보쇼 여의도 너머 TV에 다 깐다 첫 방송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송이었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아, 저희 세 고정인가요? 분. 네, 네, 네. 고정인가요? 고정이 저도 아직 됐나요? 뭐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만 왜 그냥 나오신 놀고 거예요? 있으면 와라 그래가지고 와는 거예요. 앞으로 좀 특별한 스케줄 잡지 마시고 예.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양쪽에서도 말씀들을 너무 즐겁게 잘해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한번 계속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전 10시 30분 라이브 방송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